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오늘도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길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빨리 끝낸다고 녹화를 했는데, 녹화하다 보니까 2시간이더라고요. 네, 오늘도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그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잡소리는 많이 줄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드렸죠. 상속은 그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필드나 어떤 메소드, 필드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을 하되 그 자식들의 그 독특한 특성들은 또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어떤 그 클래 객체 지향, 그러니까 객체들의 확장성도 좀 도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성을 굉장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자바에서 클래스에 있어서 상속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어, 상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상속을 통해서 뭐 간결한 자식 클래스 작성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자식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 클래스는 그 부모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웬만한 그 특성이랑 성질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다시 그 생산을 할 때 자식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뭐 거의 부모님 그 특성들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간결하게 자식 클래스로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알려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그 상속에 관해서 이제 좀 예제를 계속 보여드리면 클래스가 스튜던트 워커, 그 다음에 리서처, 그 다음에 프로페서 이렇게 네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네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보시면 얘네들은 다 그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 보시면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 근데 사람만의 그 그 고유적인 특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그 각각의 클래스들이 다른 점은 뭐예요? 그 학생은 공부만 하고, 스튜던트 워크는 공부랑 일을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리서처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는 연구랑 가르치기를 하죠. 근데 이런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 독특한 특성들은 다 같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각각의 자식 클래스들이네. 각각의 클래스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은 뭐냐면 이런 중복적인 요소들, 그리고 클래스의 어떤 성질이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일하는 학생, 그 다음에 연구자,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사람이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상속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자식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상속으로 바꿔보면 지금 얘네 네 명의 고유한 특성이 지금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죠. 요거를 그냥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공통적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스튜던트랑 리서처를 만들죠. 얘네들은 보시면 공부하기도 똑같죠. 그리고 그 리서처랑 프로페서는 연구하기가 공통적인 특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두 개를 공통적인 특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또 묶어서 스튜던트랑 리서처로 나눠 놓죠. 그러면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를 포함하는 공부하기 기능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펄슨 기능을 그대로 포함하되 연구하기 기능이 있는 하나의 클래스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하기 밑에 또 스튜던트 워커나 프로페서 같은 경우에는 일하기나 가르치기가 또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튜던트 워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공부하기, 사람의 성질과 공부하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인데 여기에 일하기가 추가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성질과 그 공부하기, 스튜던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워커라는 그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 스튜던트 워커는 그 사람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일하기만 추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스튜던트 밑에 자식 클래스로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 생성이 되면 되는 거고요. 교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가르치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그 리서처 밑에 자식 클래스로 이렇게 상속이 되면 그 위에 연구학이랑 말하기 먹기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프로페서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에 나눠져 있던 이런 그 클래스들을 어떤 구조화, 객체 어떤 구조화를 통해서 하나의 트리로 만드는 거죠. 구조적인 구조적인 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나중에 뭐 그 스튜던트뿐만 아니라 뭐 스튜던트 안에서도 또 뭐 초등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스튜던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서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한번 알아두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C++ 시간에도 한번 배웠고 지금도 한번 다시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객체 지향에서 상속의 장점은 클래스 간결화가 일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클래스들이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그 중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중복적인 작성을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 상속의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떤 그런 중복되는 개념들을 그 간소화시켜서 구조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상생활에 느끼는 그런 그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옮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계층적으로 분리를 하잖아요. 계층적으로 보시면 사람,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일하는 학생, 뭐 연구자, 뭐 교수자, 이게 계층적으로 각각의 그 속성을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사용성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아까 저 설명드렸지만, 학생 중에서 또 내가 뭐 초중 고등학생을 나누고 싶다고 하면은 학생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초중 고등학생들만의 특성만 새로 추가를 하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존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존하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 상속을 꼭 사용하고 거의 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인베디드, 그러니까 C 언어 쪽이 아니면은 C++, 자바, 뭐 파이썬 다 클래스를 사용하고 상속을 통해서 어떤 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자바에서 상속 선언은 여러분들 C++에서 배웠던 거랑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클래스 지금 보시면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스튜던트 워커 이렇게 있고 스튜던트가 펄슨을 상속받고 스튜던트 워커가 스튜던트의 그 내용을 상속을 받는데 상속받을 때 키워드가 이 익스텐지라는 걸 사용해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익스텐지하고 펄슨을 하면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펄슨을 상속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스튜던트 워커, 익스텐드 스튜던트 이렇게 하면은 스튜던트 워커가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 상속되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는 이 펄슨의 기능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만의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스튜던트 원커는 이 스튜던트랑 펄슨의 기능을 모두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속 관계를 형성할 때는 익스텐드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를 좀 익스텐드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부모 클래스나 자식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슈퍼 클래스라고 하고 부모를 부르는 키워드를 슈퍼라고 해요. 뒤에 배울 거지만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속 만드는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클래스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 포인트하고 얘는 가장 위에 슈퍼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프라이빗하고 xy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et이라는 그 한 메소드를 만들어서 xy 값을 이렇게 set하는 그런 그 클래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show 포인트 해가지고 xy 좌표를 출력하는 그런 클래스예요. 클래스고,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라는 컬러 포인트라는 그 자식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xy 좌표를 출력하는 포인트라는 그 객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컬러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포인트에. 그래서 컬러를 추가하는 컬러 포인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컬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xy 좌표에.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상속받아서 컬러 포인트 하나 만들어서 컬러 이렇게 필드만 추가를 한 겁니다. 컬러 필드만 추가를 한 거고, 색 컬러 해서 컬러 그러니까 색상만 입력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 포인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포인트의 색깔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좌표를 출력하는 이런 식의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중요하게 보여줘야 하는 게 이 부모 클래스에서 이렇게 퍼블릭으로 쇼 포인트라는 거를 생성을 했죠. 메소드를 만들었으면 자식 클래스에서 이 포인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부모 클래스가 만든 이 쇼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부모 클래스의 그 요런 접근 관리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그 셋이랑 그 다음에 쇼 포인트를 퍼블릭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도 그대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그 부모 클래스 이거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버로딩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포인트 P, 이제 포인트 P, 이 포인트를 그냥 객체를 선언한 한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 객체를 선언했기 때문에 XY 좌표만 이렇게 셋을 하고 출력하는 그런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를 이제 하나 객체를 선언했으면 이 컬러 포인트는 지금 이 포인트를 상속받고 있는 거니까 그 부모 클래스의 셋 함수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셋 컬러 함수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메소드를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그 set 함수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색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색깔 입력받은 다음에 show 컬러 포인트를 호출하면 이렇게 자신의 색깔과 좌표를 출력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레드 3.3.4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거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그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선 포인트 P에 대해서 선언을 했을 때 상태와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 객체를 선언했을 때 상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포인트 P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객체를 그냥 선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XY 필드랑 그 다음에 set 쇼 포인트 함수를 메모리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t 함수를 호출을 해서 xy에 1, 2를 놓고 쇼 포인트를 통해서 xy를 출력을 한 거죠. 요게 클래스의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클래스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포인트는 이 포인트를 상속받은 그런 자식 클래스죠. 그래서 컬러 포인트를 선언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그 포인트 부모 클래스를 멤버를 먼저 이렇게 메모리에 잡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선언한 요거 있죠. 요 부분을 다시 그 부모 클래스 밑에 이렇게 멤버를 메모리에 올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클래스 위에 부모 클래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식 클래스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컬러 포인트에서 셋을 호출하면 부모 클래스의 셋을 이렇게 호출하겠죠. 그래서 xy의 그 좌표 값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set 컬러라는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set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에 있는 거죠. set 컬러라는 그 메소드가. 그래서 자식 클래스 set 컬러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how 컬러 포인트를 통해서 자식 클래스의 이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그 멤버 접근 방식을 좀 보는 건데요. 음, 보시면 이거를 일단 다시 처음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우면 여기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접근 지정자가 XY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돼 있죠. 프라이빗 뭐였어요? 프라이빗은 내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프라이빗, 퍼블릭, 뭐 프로텍티드, 제네럴 기억나시죠? 그래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내 클래스, 이 포인트 클래스 내에 있는 메서드들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 컬러 포인트가 이 포인트를 상속을 해도 이 컬러 포인트에서 이 프라이빗 XY를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XY의 값을 바꾸려면 요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야겠죠. set은 지금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수 XY는 프라이빗, 그 다음에 함수 set이랑 show 포인트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좀 이쪽으로 넘어오면 XY는 아까 프라이빗으로 돼 있었죠. 프라이빗 돼 있으니까 XY는 포인트 클래스 set 메서드랑 show 포인트 메서드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다른 요 밑에 그 컬러 포인트라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 상위 클래스의 이 프라이빗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 XY를 자식에서 접근하고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프로텍티드로 프로텍티드로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접근 지정자를 아예 안 쓰면 제너럴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 자식 클래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포인트 클래스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자식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요 set이라는 그 함수랑 show 포인트라는 함수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두 개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은 모든 곳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도 이렇게 접근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접근 지정자만 잘 기억을 하시면 쓰이는데 그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접근 지정자를 생성하는 이유는 아시죠? 캡슐화 때문에 그래요.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XY라는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 건지 내 자식에게만 공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 캡슐화 때문에 이런 그 접근 지정자가 생긴 거고요. 그 자바 상속, 그러니까 이 자바 상속이 좀 그 C++랑 좀 달라요. 특징이 좀 있는데 다중 상속을 지원 안 해요. 무조건 상속은 부모 한 명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한 명만 할 수 있고, 이 상속 횟수는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다중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부모가 원래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다중상속이라 그러거든요. 이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속 횟수는 무제한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계속 상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계속 이렇게 상속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좀 있고요. 그 자바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클래스하고 뭐 포인트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어도 뭐 원래 상속하려면 뒤에 익스텐드하고 하고 이렇게 상속하는 그 부모 클래스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최상위 클래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클래스 포인트를 하면은 이 클래스 포인트에 그 부모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위는 오브젝트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익스텐드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접근 지정자는 방금 전에 계속 설명을 했죠.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이렇게 있어요. 상속 관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프라이빗이랑 프로텍티드거든요.
뭐 슈퍼 클래스의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는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해요. 아까 설명드렸죠? 슈퍼 클래스 나 자신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디폴트 멤버는 접근 예정자를 안 써주는 거죠. 이거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모든 클래스,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모든 클래스만 접근이 가능하고, 퍼블릭은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프로텍티드는 나를 상속하고 있는 서브 클래스만 접근이 가능해요.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다가 내가 부모인데 X라는 거를 프로텍티드로 프로텍티드 해가지고 X는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내 자식이 하나 있고, 자식은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자식에 또 다른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접근 가능할까요? 요거는 기계장에 나옵니다. 기계장에 나오나? 뒤에 설명 안 하는 것 같다. 설명 안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자식 클래스, 내 부모의 자식 클래스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자식의 자식 클래스는 접근이 안 됩니다. 요거는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멤버에 대한 이제 서브 클래스의 접근을 한번 보시면 계속 설명드렸죠. 프라이빗 FPRI는 프라이빗이고 디폴트로 하나 해놓고 프로텍티드, 퍼블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B라는 놈이 A를 상속받으면 이 퍼블릭은 당연히 접근 가능하겠죠. 프로텍티드도 내 부모니까 접근이 가능해요. 디폴트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프라이빗이라는 그 변수는 슈퍼 클래스의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아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보면 예, 얘는 지금 같은 패키지죠. 같은 패키지. 얘는 다른 패키지예요. 다른 패키지. Q라는 패키지랑 R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각각 패키지 안에 클래스가 있는 거고, 이 R이라는 패키지 안에 B라는 클래스가 A를 상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라이빗은 당연히 접근 불가능하죠. 얘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B라는 클래스에서 A라는 클래스의 프라이빗 이 변수 접근 불가능하고, 디폴트는 가능할까요?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을 때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불가능해요. 프로텍티드는 당연히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은 공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디폴트는 다른 같은 패키지만 접근 가능하다는 거. 요거만 좀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웨이트라는 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인트 에이지는 디폴트고요. 프로텍티드로 하이트, 그다음에 퍼블릭으로 네임이라는 스트링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받아서 웨이트를 출력하는 그런 펄슨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펄슨을 상속받아서 셋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set이라는 함수에서 age랑 이름이랑 height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그 weigh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weight를 99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age랑 name, height 같은 경우에는 age는 디폴트고 height는 protected고 name은 퍼블릭이니까 다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weight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웨이트라는 그 변수를 뭔가 설정을 해주고 싶으면 내가 따로 이렇게 그 set 웨이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서 외부에서 이 웨이트를 직접적으로는 변경을 못하지만 이런 함수를 통해서 웨이트 값을 바꿀 수 있도록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ublic void set 웨이트를 이용해서 웨이트 값을 바꿔주는 그런 함수를 제공해주면 이 자식 클래스는 직접 접근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은닉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펄슨이라는 그 클래스 안에 이 웨이트라는 필드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 안 되고요. 알려주지 않는 대신 요런 그 몸무게라는 거를 세팅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제공해 줌으로써 몸무게 세팅할 때는 이런 셋 웨이트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필드를 은닉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어,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웨이트 값을 99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스튜던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s.set 하면 이게 동작이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뭐 서브 클래스랑 슈퍼 클래스 생성자 및 호출, 그러니까 생성자 관련된 건데 지금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자는 배우셨죠? 생성자는 배우셨는데 얘네가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이 생성자가 어떻게 호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서브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모두 실행되는가? 아니면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만 실행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모가 있으면 이 자식이 있죠. 자식 객체가 생성될 때 이 자식 객체의 생성자만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부모 객체까지 같이 실행되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둘 다 실행이 돼요. 둘 다 실행이 되고 이 클래스 두 개의 클래스를 모두 지금 그 자식 클래스를 선언을 하면 당연히 부모 클래스도 같이 메모리에 등록이 되는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를 생성자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했으면 부모 클래스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실행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 생성자 중 누가 먼저 실행되는가, 요거는 당연히 슈퍼 클래스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자식 그 서브 클래스로 그 객체를 만들어서 선언을 했어도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부터 실행되는 게 아니라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먼저 실행이 돼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호출 순서랑 실행 순서가 있는데 호출 순서는 당연히 서브 클래스 먼저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슈퍼 클래스 호출이 돼요. 근데 실행은 호출은 이렇게 되지만 서브 클래스에서 그 슈퍼 클래스로 올라가고요.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를 생성자를 시행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호출은 서브 클래스도 호출이 되지만 그 가장 마지막 호출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부터 실행이 됩니다.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단계가 있는데 클래스 A를 만들고 클래스 B가 A를 상속받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C가 B를 상속받고 이렇게 세 단계죠. A, B, C 이렇게 상속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C를 하나 선언을 한 거죠. C를 선언을 하는 순간, 이게 new에서 선언을 하는 순간 이 C 클래스의 그 생성자를 호출을 합니다. C 클래스의 생성자는 다시 B 클래스의 그 생성자를 호출하고 B 클래스는 다시 그 슈퍼 클래스인 A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호출하고 더 이상 호출할 게 없으면 이제 A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B 실행, C 실행,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실행 결과를 보시면 A, B, C 순서대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최상위 부문부터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 클래스나 서브 클래스나 그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서브 클래스 생성자 원칙이 하나 있는데 서브 클래스 생성자에서는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 선택하고 만약에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슈퍼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기본 선택을 해주고 선택하는 방법은 요 슈퍼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여기 부모에 뭐 A라는 클래스랑 B가 있는데 A라는 생성자가 있어요. 여기 B라는 생성자가 있죠. B에서 이 A라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B라는 그 생성자를 했으면 여기다가 A라는 슈퍼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A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호출을 안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 A라는 생성자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해줍니다.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요거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부터 초기화를 해야 자식들 이제 초기화가 쫙쫙쫙 되기 때문에 부모부터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고요. 자동 선택 그 과정을 보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B라는 클래스가 A를 상속했죠. 그 다음에 A라는 생성자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B를 선언을 했으면 B를 호출을 하죠. B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근데 B 생성자의 A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A라는 생성자의 자기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해줍니다. 네,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만약에 내가 그냥 내 부모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다 하면은 굳이 자식 클래스에다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호출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생성자 A, B가 차례대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슈퍼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는 항상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없고 다른 생성자 이렇게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선언을 했으면 기본 생성자는 뭐예요? 인자 없느냐 이게 기본 생성자죠. 이게 없으면 이거를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 자식 클래스에서. 만약에 A라는 클래스에 이 A라는 A에 X가 매개변수로 들어가는 생성자를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B에서 A를 상속하고 B라는 그 생성자를 선언을 했죠.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B를 만약에 이렇게 클래스 선언을 하면 맨 처음에 B라는 클래스에 생성자 접근을 하죠. 근데 B라는 클래스에서 뭐 자기 부모에 대한 클래스 생성자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부모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찾아요. 근데 A라는 클래스를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 기본 생성자가 없고 그냥 매개 변수가 X가 있는 생성자 하나밖에 없죠. 생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짝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요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 인자에 맞는 기본 생성자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뒤에 언급하는 게 아직 안 나오죠. 이 뒤에 나오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클래스 A에 퍼블릭 A라는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X를 매개변수로 갖는 인자가 하나 있고요. B에서도 기본 생성자랑 X를 매개변수로 하는 생성자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하나 선언을 해줬죠. 그래서 B에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생성자로. 그러면 B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호출됐으니까 여기 보면 밑에 지금 자기 상위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본 생성자를 찾아가요. 이렇게 무조건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요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인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인자에 있는 생성자 쪽으로 가질 않아요. 무조건 기본 생성자로 간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B라는 인자에 왔는데 여기서 내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요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싶어요. 요걸 호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사이에다가 슈퍼를 하고요. 슈퍼하고 여기에
어떤 인자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슈퍼에 인자값을 넣어줬으니까 슈퍼는 뭐냐면 내 상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상위 클래스에서 이 생성자 중에 그 인자가 하나 있는 그 생성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인자가 하나 있는 생성자는 어떤 거죠? 이게 되겠죠, 이거. 요거를 호출하게 되고, 만약에 슈퍼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기본 생성자로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슈퍼 클래스로 내 상위, 그러니까 이 슈퍼라는 그 메소드로 이 슈퍼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를 선택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인자의 개수에 맞는 그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명심해야 될 게 요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을 할 때는 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서버 클래스에 제일 첫 라인에 와야 돼요. 제일 첫 라인에. 두 번째 라인은 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B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익스텐드하고 A 한 다음에 퍼블릭 B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X는 10, B는 20 하고 슈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동작은 안 돼요. 무조건 그 상위 그 부모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할 때는 그 서버 클래스의 맨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요 사이에 여기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여기 밑에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첫 라인에 써주셔야 되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고 호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B라는 거 호출하고 만약에 내가 요 슈퍼 클래스에 요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다 하면은 그 사이에 슈퍼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시면 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지정을 해서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지금은 처음 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키는 그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계속 경험적으로 자주 써 보셔야 아 이거는 이럴 때 많이 쓰는구나 라고 좀 느껴지실 거거든요.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이거를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계속 경험적으로 계속 써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실습 때 한번 이렇게 그 생성자 지정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아까부터 계속 포인트랑 컬러 포인트 계속 쓰고 있는 거죠. XY 좌표랑 컬러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컬러 포인트라는 게 이 포인트를 상속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 컬러 포인트라는 이렇게 컬러 포인트라는 객체 클래스를 이용해서 컬러 포인트 객체를 하나 생성할 때 생성자에서 이 x, y랑 그 다음에 색깔을 바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잘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생성하는 순간 지금 x, y 좌표랑 그 다음에 컬러를 생성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생성자에 x, y 좌표랑 컬러를 다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런 컬러 포인트 x, y 컬러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이 x랑 y는 그 슈퍼 클래스의 프라이빗 그 필드예요. xi 필드이기 때문에 이 슈퍼 클래스의 그 프라이빗 필드는 요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로 초기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함수를 제공해줘서 그걸로 초기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슈퍼 클래스에 보면은 이 포인트라는 생성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x, y를 매개변수로 받아서 x, y 값을 그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그 생성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기본 생성자로 x, y 값을 그냥 0으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x, y 값을 x, y랑 컬러 값을 이 컬러 포인트에서 이렇게 매개변수로 받았잖아요. 그럼 매개변수 받았기 때문에 이 x, y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받은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생성자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생성자의 그 슈퍼 클래스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쓰는 게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냥 기본 이 슈퍼라는 걸 안 쓰고 그냥 컬러만 초기화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 이 컬러 포인트에서 X, Y를 세팅해주는 건 불가능하죠. 포인트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의 그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쓰면 이 포인트라는 요 기본 행성자가 호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XY 값이 그냥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포인트 XY라는 요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x랑 y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여기서 받은 xy 값이 다시 슈퍼 클래스의 포인트 생성자로 다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xy가 초기화되는 그런 현상을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러는 이 컬러 클래스의 매개 변수죠. 컬러 객체의 필드이기 때문에 이 컬러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접근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슈퍼 클래스의 그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지정을 해서 슈퍼 클래스의 값들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이 슈퍼라는 메소드를 배우는 거고요.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거 없고, 여기까지가 이제 상속의 기본적인 그 생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업캐스팅이랑 그 다음에 다운캐스팅이 나와요. 이 캐스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데이터 타입도 뭐 인트 a는 1 이렇게 있지만 더블 뒤에 a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데, 요거를 캐스팅을 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하냐? 더블하고 가로하고 DOBL이 하고 이렇게 A 이런 식으로 더블 형태로 타입을 바꿔줄 수가 있죠. 클래스도 이렇게 캐스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예제를 생물이라는 부모 클래스랑 그다음에 사람, 코끼리라는 각각의 클래스로 자식 클래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생물 이렇게 있고 얘네를 상속받는 코끼리랑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코끼리랑 사람에 대한 그 객체들을 쭉쭉 생성할 수 있거든요. 코끼리 1, 뭐 사람 1, 2, 3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네를 그냥 생물 1, 2, 3, 4, 5, 6 이렇게 생물이라는 그냥 부모 클래스로 뭐라 해야지, 캐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랑 사람이랑 그 클래스로 객체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어차피 생물이라는 그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표현을 생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물로. 얘는 어차피 코끼리랑 사람은 생물 소속이기 때문에 이 생물이라는 그 클래스로 얘네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좀 보시면 서브 클래스 객체는 슈퍼 클래스의 멤버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슈퍼 클래스의 객체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그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클래스들은 슈퍼 클래스로 다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슈퍼 클래스가 있고 슈퍼 클래스 내용이 쭉 있는데, 만약에 서브 클래스는 이 슈퍼 클래스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가 이게 내용이 A라는 내용이 있고 슈퍼 클래스 내용이 있고 자신만의 B라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는 이 슈퍼 클래스로 변신이 가능해요. 그냥 슈퍼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 클래스의 모든 멤버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업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업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를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되게 많은 그 서브 클래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다른 뭐 멤버나 아니면 뭐 함수의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튜던트, 그러니까 펄슨이라는 그 상위 클래스를 하나 상속받아서 스튜던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워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페서도 있고 리서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어떤 그 메소드라고 하죠. 뭐 보이드, 뭐 썸 이런 메소드에 얘네들 다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각의 타입이 다르니까 이 네 개의 타입을 모두 매개 변수에 네 개를 써줘야 되죠. 이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네들을 이렇게 넘길 때 슈퍼 클래스인 펄슨으로 그냥 변신을 시키는 거예요. 어캐스팅을 변신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매개 변수를 넘길 때는 그냥 4개가 아니라 펄슨이라는 매개 변수 하나만 넘기면 타입이 다른 4개의 그 서브 클래스들이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업캐스팅이고 서브 클래스를 그 부모 클래스로 변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서브 클래스는 그 슈퍼 클래스의 멤버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걸 업캐스팅이라고 하고 보시면 슈퍼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라는 스튜던트를 하나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S를 그 펄슨이라는 슈퍼 클래스 P에 이렇게 업캐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스튜던트 S라는 클래스가 펄슨이라는 클래스로 타입이 변환이 돼요.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캐스팅된 요 P라는 객체는 그 슈퍼 클래스의 멤버만 접근이 가능해요. 접근이 가능하고 이걸 다시 스튜던트 클래스로 변신을 시키고 싶으면 그거를 다시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운 캐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업캐스팅은 제가 말한 요런 케이스일 때 많이 써요. 이런 케이스 많이 쓰는데 그것도 처음 하시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변신해서 보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이것도 계속 써보셔야 돼요. 써보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써보셔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빨리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캐스팅 사례를 보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펄슨이 있고요. 스튜던트가 펄슨을 상속받고 있고 그 다음에 펄슨이라는 P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스튜던트로 S라는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P에다가 S를 어캐스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P.name 하면은 오류 없이 자동으로 잘 실행이 돼요. 대신에 이 S라는 걸 스튜던트로 만들었지만 펄슨으로 어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펄슨 객체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grade 하면은 비록 스튜던트로 만들었지만 P.grade 하면은 그레이드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자료형에는 그레이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P라는 그 객체를 일단 만들었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S를 만들어서 메모리 new를 통해서 이 스튜던트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펄슨 공간이고요. 여기는 스튜던트 공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름, 아이디 다 쓰고 그레이드, 디파트먼트 다 썼는데 밑에서 P는 S를 하는 순간 P에다가 S를 넣는 순간 P가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 P는 객체이기 때문에 P는 펄슨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는 그래서 P에서 뭐 그레이드나 디파트먼트를 접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메모리 상에는 이 그레이드, 디파트먼트가 아직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연결된 채로 살아 있지만 접근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연결된 P라는 객체는 펄슨이라는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로 캐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메모리 상에는 스튜던트가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지만 접근은 여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스튜던트 클래스 요 그레이드랑 디파트먼트를 이제 다시 가지고 오고 싶으면 사실 다운 캐스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식 클래스로 다운 캐스팅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 펄슨 P 하고 뉴 스튜던트 하면 아까랑 같은 의미죠. 아까 요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요 세 줄이랑 여기 보시면 이 세 줄 있죠? 요 세 줄.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펄슨 P라는 그 펄슨 객체에 스튜던트라는 그 객체를 업캐스팅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이 펄슨이라는 그 객체가 있고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펄슨이랑 스튜던트라는 공간이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은 여기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펄슨이라는 거를 다시 스튜던트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까지 다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객체를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업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업캐스팅 키를 넣어주시는데 다운 캐스팅이죠. 업캐스팅 할 때는 이 앞에 캐스팅을 안 써줘도 됐었죠. 그냥 보시면 이렇게 P는 S 이렇게 업캐스팅은 되게 간단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다운 캐스팅은 그 부모 클래스는 하나지만 자식 클래스는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식으로 다운 캐스팅을 할 건지, 어떤 서브 클래스로 다운 캐스팅을 할 건지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클래스로 다운 캐스팅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스튜던트라는 그걸 명시를 해줘서 나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로 다운 캐스팅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펄슨이라는 클래스에서 스튜던트까지 다 접근할 수 있는 관계로 S라는 매개 변수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P에서는 요 S 접근이 안 되겠죠. S에서만 요 두 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 캐스팅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운 캐스팅 사례를 보면 똑같죠. 그 펄슨 P하고 스튜던트 S를 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S를 했으니까 S라는 그 객체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스튜던트 객체 공간이 이렇게 전체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데 이 펄슨 P,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P라는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 P는 펄슨이다 보니까 여기밖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다시 다운 캐스팅 스튜던트라는 그 S라는 그 변수에다가 이 P라는 객체를 다운 캐스팅을 해주면 다시 이 S를 통해서 그 전체의 그 스튜던트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 요 앞에 객체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그리고 앞에 선언된 객체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스턴트 오브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 객체의 타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 캐스팅 되는 거는 자식에서 부모로 캐스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는 한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뭐 캐스팅 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부모는 한 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 업 캐스팅 그러니까 부모에서 다시 자식 클래스로 다운 캐스팅을 하고 싶을 때 이 현재 업캐스팅 된 이 객체가 어떤 자식 객체인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부모가 있고요, 펄슨이 있고 끼리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든 거고요. 뉴하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 펄슨이라는 객체에 사람을 이렇게 업캐스팅합니다. 업캐스팅하면 이 P라는 객체는 사람이라는 그 객체 타입을 가지고 있는 객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 펄슨 부모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펄슨이지만 얘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은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시는 부모지만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의 특성, 이렇게 부모의 특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속성들을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했죠. 지금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서브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당연히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명시를 해줄 때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사람이라는 거를 요 부모 객체로 넣었다라고 이렇게 알 수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떤 자식 객체에서 코끼리나
사람 중에 어떤 자식 객체 둘 중에 하나가 부모 객체가 된 건데, 요걸 다시 내가 자식 객체로 만들고 싶은데 코끼리에서 변신한 건지 사자에서 변신한 사람에서 변신한 건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 펄슨이라는 그 부모 객체가 코끼리에서 온 건지 사람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캐스팅할 때 이렇게 어떤 자식 객체를 써주시고 이게 캐스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거에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다운 캐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다운 캐스팅을. 이럴 때 쓰는 게 인퍼런스 오브라는 연산자예요. 인퍼런스 오브라는 연산자고, 객체 레퍼런스 인스턴스 오브 클래스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만약에 이 객체가 이 클래스 타입이면 true를 반환하고요, 아니면 false를 반환해요. 여기 예제로 한번 들어보면, 이 펄슨이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스튜던트랑 리서처가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페서는 리서처를 또 상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펄슨 P는 펄슨, 펄슨 P는 스튜던트, 펄슨 P는 리서처, 펄슨 P는 프로페서, 이렇게 어캐스팅을 하죠. 어캐스팅을 해서 나중에 이 프린트라는 함수에서 이 펄슨을 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이 펄슨이 가리키는 게 펄슨 타입일 수도 있고 스튜던트일 수도 있고 리서치일 수도 있고 프로페서일 수도 있어요. 프린트 P 호출을 넣어주는데 여기 어떤 객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럴 때는 요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낼 때 쓰는 게 이거 또 설명이 또 있네. 여기 보시면 프린트라는 함수가 이제 이 펄슨을 받아왔는데, 얘가 스튜던트일 수도 있는 거고 리서처일 수도 있는 거고 프로페서도 있는 거예요. 프로페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스튜던트, 리서처, 프로페서 중에 하나로 이제 하나가 펄슨으로 들어온 건데,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운 캐스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쓰는 게 인스턴스 오브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써주시냐면, 만약 이거 이거 예제로 들어주지, 또 이거 예제로 들어줬네. 그래서 스튜던트는 펄슨 치, 프로페서는 펄슨 킴, 리서처는 리,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선언한 이 객체가 인스턴스 오브 펄슨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네. 보시면 G라는 객체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타입이죠. 얘는 얘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타입이지만 펄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식이고 부모죠. 서브고 슈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G라는 객체는 그 스튜던트라는 그 객체도 되고 클래스도 되고 펄슨이라는 클래스도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오브 펄슨을 하면은 true로 나옵니다. 만약에 G가 인스턴스 오브 스튜던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스튜던트 객체니까 true로 나오죠. 만약에 킴을 인스턴스 오브 스튜던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킴 같은 경우에는 펄슨 되고요. 펄슨 되고 프로페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의 인스턴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펄스가 나오는 거고, 프로페서의 인스턴스일까요? 맞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거고, 킴이 리서처인가요? 펄슨이랑 프로페서니까 리서처의 인스턴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음,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페서가 이 리서처를 상속받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페서로 그 선언된 객체는 프로페서일 수도 있고 리서처일 수도 있고 펄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세 가지 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서처의 인스턴스냐? 맞아요. true예요. 맞죠? 지금 프로페서는 퍼슨이랑 프로페서랑 리서처를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상속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페서의 인스턴스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서처잖아요. 프로페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펄스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인스턴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아서
맞을 때만 캐스팅 할 수 있게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 3은 그냥 상수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문법 오류가 나고, 인스턴스 오브는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은 적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스트링 같은 객체 타입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명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완전체인데 보시면 펄슨이랑 클래스 선언하고 스튜던트, 리서처, 프로페서 이렇게 그 각각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랑 같은 관계죠. 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 관계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그 프린트하고 뉴 스튜던트를 호출한 거고요. 프린트하고 뉴 리서치, 프린트하고 뉴 프로페서를 이렇게 호출한 겁니다. 그럼 맨 처음 1번 한번 볼까요? 뉴 스튜던트를 호출을 했으니 선언해서 프린트에 넣었으니까 여기 넘어오면은 이 펄슨 키는 펄슨 타입도 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타입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if 키가 펄슨의 인스턴스냐 하면은 맞죠. 맞으니까 펄슨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인스턴스에도 물어보죠. 맞으니까 스튜던트 출력되고, 리서처랑 프로페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펄슨이랑 스튜던트가 이렇게 펄슨 스튜던트 출력되고 끝나는 겁니다. 프린트 함수는. 두 번째는 리서처죠.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펄슨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리서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펄슨이랑 리서처에 대한 출력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프로페서를 넣어주면 프로페서는 펄슨의 리서처의 프로페서죠.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다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펄슨이랑 리서처랑 프로페서의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총 3개의 그 인스턴스에 대한 출력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오브로 그 각각 객체의 그 타입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그 실습 한번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여기 말 그대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정의할 때는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의 이름, 그다음에 매개변수 타입, 개수, 리턴 타입 등을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면 오버라이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슈퍼클래스 정의한 메소드, 그러니까 슈퍼클래스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는데, 그 서브 클래스에서 이 동일한 메소드의 이름으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다양성 때문에 그러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런 식으로 그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그 서브 클래스에서 똑같이 재정의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요. 뭐 덮어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덮어쓰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슈퍼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그 메소드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동적 바인딩인데, 동적 바인딩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면 지금 보시면 쉐이프라는 슈퍼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슈퍼 클래스가 있고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라인, 렉트,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쉐이프를 상속받은 거죠. 쉐이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각각 상속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퍼블릭 보이드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거 보시면 슈퍼 클래스 메소드랑 똑같아요. 보시면 똑같이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슈퍼 클래스의 그 메소드를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요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의 그 메소드는 이렇게 서버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면 그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 요 내용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서브 클래스의 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요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보시면 뭐 렉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각각의 드로우 메소드를 하나씩 만들고, 원래는 쉐이프 클래스에 들어오는 쉐이프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라인 클래스는 라인을 출력하고, 렉트 클래스는 렉트를 출력하고,
그 서클 클래스는 서클을 출력해요. 이런 식으로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각각의 다른 실행 결과를 나오도록 하는 걸 동적 바인딩이라고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요. 이걸 동적 바인딩이라고도 해요. 호출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면 지금 라인이라는 클래스가 쉐이프를 상속받은 거죠. 그래서 라인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하면 보시면 그 쉐이프에 이거를 지금 메모리를 보시면 쉐이프 클래스에 드로우 메소드가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요 드로우라는 그 메소드가 또 라인에 재정의가 되죠. 이러면서 이 라인에 들어오는 뭐예요? 이 라인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인.점 드로우를 하면은 그 슈퍼 클래스에 이 쉐이프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라인에 그 라인이라는 글씨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라인 그 클래스를 보면은 드로우 메소드에 라인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의 드로우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업캐스팅 할 때도 똑같은데요. 업캐스팅은 뭐예요? 그 슈퍼 클래스가 서버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로 업캐스팅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버 클래스를 업캐스팅 했으니까 이 쉐이프라는 슈퍼 클래스는 서버 클래스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라인이라는 그 서브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의 그 드로우를 라인이라는 서브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의 드로우를 재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업캐스팅이 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위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캐스팅이 된 건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업캐스팅 한 후에 이 쉐이프의 드로우를 실행시키면 드로우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쉐이프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뉴 라인 하면은 그 라인 서브 클래스가 업캐스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드로우라는 거를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이 쉐이프의 드로우가 호출된다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캐스팅이 되는 순간 이 쉐이프 클래스의 드로우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을 하는 순간 그 서브 클래스의 그 드로우 메소드로 동적 바인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라는 서브 클래스가 그 쉐이프라는 그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죠. 오버라이딩이 되면은 이렇게 업캐스팅을 통해서 쉐이프에 드로우를 실행시켜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쉐이프에 드로우가 호출이 되지만 이 동적 바인딩을 통해서 이 라인에 드로우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실행 결과는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캐스팅이 되면 이 라인이라는 그 서브 클래스가 쉐이프라는 슈퍼 클래스로 캐스팅이 되지만 쉐이프라는 슈퍼 클래스는 라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오버라이딩이 되면은 동적 바인딩을 통해서 라인 서브 클래스의 드로우가 호출이 됩니다. 요거를 동적 바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의 목적은 오버라이딩 정의를 여기 내려주는데 슈퍼 클래스에 선언된 메소드를 각 서버 클래스들이 자신만의 내용으로 새로 구현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에 선언된 메소드를 서버 클래스가 다시 재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에 맞게 재구현을 하는 거고 뭐 상승을 통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서로 다른 내용 구현이라는 객체 지형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드로우라는 그 메소드가 있지만 슈퍼 클래스의 그 메소드를 상속받았지만 각각의 서브 클래스들은 이 드로우를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인이라는 클래스는 드로우에서 선을 그리고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드로우에서 원을 그리고 렉트라는 클래스는 드로우에서 사각형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신 서브 클래스에 맞는 어떤 그 드로우 함수에 대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고요. 동적 바인딩 이거 C++랑 똑같아요. C++랑 똑같은데 동적 바인딩을 통해서 실행 중에 어떤 다양성을 실현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 오버라이딩 이제 진짜 그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 오버라이딩 소스 코드를 보시면 클래스 쉐이프라는 게 하나 있죠. 하나 있고 그다음에 라인이랑 렉트랑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요 쉐이프를 다 상속받죠. 상속받아서 각각의 이 쉐이프의 드로우 메소드가 있지만 드로우를 다시 재정의를 해요. 쉐이프는 원래 쉐이프를 출력하는 건데 라인, 렉트, 서클을 출력하는 메소드로 다시 재정의를 합니다.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메인 클래스인데 메인 클래스에서 보시면 페인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페인트는 뭐 그리다 그런 함수 그런 메소드죠. 그래서 쉐이프 부모 클래스죠. 지금 보시면 페인트하고 쉐이프 P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부모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로 가지고 왔죠. 동적 이거를 이제 오버라이딩의 그 특성 다양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메인 그 메소드를 보시면 라인을 하나 만들고요. 페인트에 라인을 출력한 거죠. 그 다음에 쉐이프, 라인, 렉트, 서클을 각각의 생성을 해서 이 페인트 메소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라인 메소드를 페인트를 보내면 이게 라인 클래스를 페인트로 보내는 거죠. 라인 클래스를 페인트로 보내면 이 페인트라는 매개 변수에서 쉐이프 슈퍼 클래스로 어캐스팅이 되는 거죠. 라인이라는 게 쉐이프로 어캐스팅이 됩니다. 어캐스팅이 되면서 이 쉐이프의 그 드로우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하면 보통 이게 쉐이프의 드로우 메소드를 호출했으니까 요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요 라인이 출력이 돼요. 요걸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 라인이라는 클래스가 지금 이 드로우를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쉐이프라는 그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동적 바인딩을 합니다. 바인딩을 해서 라인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쉐이프가 출력이 되고 라인이 출력이 되고 렉트가 출력이 되고 서클이 출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캐스팅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페인트라는 함수에 보시면 그냥 슈퍼 클래스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아왔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안 하고 각각의 원래 쉐이프랑 라인이랑 렉트, 서클을 하나씩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매개 변수가 각각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페인트하고 뭐 라인, L 이런 식으로 해서 L.드로우 이런 식으로 라인에 대한 거 만들고 또 페인트해서 그 다음에 렉트하고 R 한 다음에 또 R.드로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페인트하고 뭐 서클하고 한 다음에 .드로우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클래스에 대한 매개 변수를 받는 클래스를 각각 다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 부모 클래스로 어캐스팅을 하면 부모 클래스 하나로 모든 자식 클래스를 한 번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그 드로우라는 그 메소드를 동적 바인딩을 오버라이딩을 시켰기 때문에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동시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사용한 드로우 메소드에 대해서 동적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서브 클래스들의 요런 서브 클래스들의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그 상속에서 오버라이딩의 특징이에요. 다양성을 실현시킨 거고 여러분들이 배운 상속에서 어캐스팅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에 대한 특징을 한 번에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그런 그 예제가 되겠고요.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뭐 아직 이해가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거예요. 뭐 제가 설명을 뭐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도 처음 배웠을 때 처음 들어서 딱 한 번에 알아듣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실습이나 과제, 뭐 프로젝트를 계속 해보면서 좀 경험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설명한 내용이 좀 한 번에 들리지 않으면 한 두 번, 세 번 정도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진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으니까
보충학습이나 이런 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말씀을 주시고요. 요 예제가 이해가 안 되면 요 뒤부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뒤에는 좀 제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맨 처음에 요 메인 메소드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라인이라는 그 서버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객체를 만들어서 페인트에 라인을 집어넣으면 이 라인이라는 그 객체가 하나 생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쉐이프의 멤버를 갖고 라인의 멤버를 갖는 메모리 공간이 하나 할당되고요. 라인이 아까 보시면 라인이 쉐이프를 상속받아서 드로우를 재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를 재정의를 해서 라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인트하고 라인을 출력하면 원래 페인트 라인을 하면 보시면 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게 아이고, 가지고 있는 게 쉐이프라는 클래스죠. 이 쉐이프 라인을 호출하면은 페인트를 호출하면 이 쉐이프에 라인이 호출이 되는데, 여기서 이 라인이라는 서버 클래스로 오버라이딩이 됐기 때문에 동적 바인딩을 통해서 이렇게 라인에 드로우가 호출이 되면서 라인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쉐이프라는 객체를 만들면 쉐이프 이건 그냥 쉐이프 부모 객체죠. 부모 객체에 그냥 쉐이프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인이라는 객체를 만들면 똑같이 쉐이프 객체를 가지고 있는 라인 멤버가 생성이 되고, 똑같이 그 드로우를 호출을 하면 쉐이프 호출을 되면서 동적 바인딩이 되니까 그 라인에 드로우가 호출이 되는 거고, 렉트도 똑같아요. 렉트도 똑같이 동적 바인딩을 통해서 렉트에 드로우가 호출되고, 서클도 동적 바인딩 통해서 서클에 드로우가 호출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오버라이딩 활용이라고 해서 링크드 리스트로 도형 연결하는 건데요. 링크드 리스트는 뭐냐면 여기 전전장 보시면 여기 쉐이프라는 그 부모 클래스에 보시면 넥스트라고 이렇게 그 자기 자신 쉐이프 클래스를 하나 더 선언해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들끼리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줘서 각각의 클래스들이 묶여지는 거를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고요. 링크드 리스트를 간단하게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스타트, 라스트, 오브젝트 이렇게 그 만들어 놨고, 맨 처음 스타트를 라인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라스트도 스타트로 해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라스트 맨 처음에 여기 라스트가 똑같이 이 라인을 가리키겠죠. 스타트랑 라스트가 이 상태에서 렉트라는 클래스 하나 더 만듭니다. 클래스 더 만들고 라스트.넥스트에 오브젝을 연결하는 거예요. 오브젝이 지금 렉트죠. 렉트인데 요 라스트의 렉스트는 뭐예요? 라인이라는 객체의 넥스트예요.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객체에 보시면 아까 여기 매기 변수로 넥스트가 있었죠? 내부 필드로 넥스트가 있었으니까 넥스트가 누굴 가리키냐? 요 렉트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라스트를 오브젝트로 바꿨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라스트가 지워지고 요걸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넥스트가 렉트를 가리키니까 그 라인이라는 클래스 라인 객체랑 렉트 객체랑 연결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오브젝을 하나 만드는데 라인을 하나 더 만들고요. 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라스트 넥스트에 오브젝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라스트가 뭐예요? 이 렉트죠. 렉트에 넥스트에 오브젝트를 연결하니까 이 라인이 연결되는 거죠. 이게 얘가 연결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라스트를 오브젝으로 바꾸면 또 얘가 지워지면서 요게 이렇게 가겠죠. 포인트가. 그 다음에 다시 서클 하나 만들고 라스트 넥스트에 그 오브젝트를 연결했으니까 라스트 넥스트니까 요 라인의 넥스트죠. 넥스트에 이 서클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는 안 연결했네.
이게 보시면 여기에 라스트는 OBJ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래야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하나 빠졌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P 객체를 하나 만들고 스타트랑 다시 연결을 시켰어요. 스타트는 뭐예요? 예, 라인이죠. 라인 연결시켜서 계속 while, 그러니까 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서 드로우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렉트, 라인, 서클, 라인, 렉트, 라인, 서클이 순서대로 출력되는 걸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링크드 리스트 예제를 보여주는 건데, 뭐 이걸 여기서 왜 이렇게 보여주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넘어가고, 동적 바인딩은 아까 계속 설명을 했죠. 동적 바인딩은 실행할 메소드가 실행 시 런타임 시에 결정이 돼요. 런타임 시에 결정이 되고, 그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항상 실행된다는 거, 그거만 좀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그냥 얘는 쉐이프 클래스에 드로우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드로우 메소드를 선언하고 쉐이프를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페인트를 호출한 거죠. a.paint 호출하면 여기서 페인트라는 메소드에서 드로우를 호출을 하면 그냥 쉐이프 객체 드로우가 호출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쉐이프를 지금 익스텐드 한 거죠. 쉐이프 이 드로우를 익스텐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드로우를 이렇게 서클이라고 다시 재정의를 했죠. 재정의를 하면은 보시면 쉐이프하고 서클 해가지고 페인트를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쉐이프에 페인트로 가서 그 드로우가 호출이 되는데, 지금 드로우라는 이 메소드가 서클에서 똑같이 이렇게 배정이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드로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요 서클에 드로우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동적 바인딩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로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서브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요. 이 서브 클래스 객체를 만들면 그 서브 클래스 객체에 대한 그 객체에 대해서 만약에 슈퍼 클래스에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그 슈퍼 클래스 메소드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재정의한 그 서브 클래스에 그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이런 동적 바인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번 강의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상속에 대해서 한 번에 좀 배우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좀 1학년 때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10불 수업에는 요거만 해서 뭐 2주 동안 강의를 하는데 지금 1주 만에 좀 끝내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좀 반복적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고, 제가 참고 동영상도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 참고 동영상들도 좀 한번 보세요. 저보다 더 잘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참고 동영상들도 통해서 좀 그 오버라이딩이랑 동적 바인딩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그 슈퍼 키워드인데요. 이 오버라이딩을 하면 그 슈퍼 클래스의 이 메소드가 그대로 재정의가 되기 때문에 메소드가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한 번 더 호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슈퍼 클래스의 어떤 변수들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보시면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쉐이프를 상속받아서 드로우를 지금 재정의를 했죠. 이렇게 드로우를 재정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슈퍼점 드로우라는 그 매개변수를 호출을 해요. 그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슈퍼가 뭐냐면 내 슈퍼 클래스예요. 슈퍼 클래스에 이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 클래스에 그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한번 호출을 합니다. 정적 바인딩을 통해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쉐이프 B하고 뉴 서클 해가지고 서클 그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페인트를 호출하면 이 드로우가,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페인트를 호출을 하면 이 페인트 함수로 쭉 가죠. 호출을 해서 이 드로우를 호출합니다. 드로우 하면 뭐가 호출되겠어요? 지금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여기 요 드로우 메소드로 가겠죠. 여기서 이제 네임을 서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슈퍼점 네임을 쉐이프로 또 바꿨네요. 슈퍼점 네임을 또 쉐이프로 바꿨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슈퍼라는 게 뭐예요? 슈퍼 클래스죠. 슈퍼 클래스의 이름을 요거를 쉐이프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내 이름, 이 네임은 요게 되는 거죠. 요거 내 자신의 네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서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슈퍼점 드로우를 하면 슈퍼점 드로우를 호출했으니까 슈퍼 클래스에 드로우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력이 뭐가 나오겠어요? 쉐이프가 출력이 되겠죠. 처음에 쉐이프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서 네임을 했죠. 네임은 뭐 나죠. 내 거의 내 이름이에요. 요거를 호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슈퍼큐를 통해서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에 대한 그 변수나 메소드들을 수정을 하거나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슈퍼 키워드 쓰는 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게임에서 무기를 표현하는 웨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살상 능력을 리턴하는 파이어 메소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파이어는 1을 리턴한다. 해가지고 웨폰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파이어, 그러니까 1을 리턴하는 그 파이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논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웨폰,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 하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파이어를 재정의를 했어요. 재정의를 한 다음에 10을 리턴한 거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웨폰은 원래 1을 리턴하는데 캐논은 10을 리턴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오버라이딩 메인 함수를 보면 맨 처음 웨폰을 객체 하나 만들어서 웨폰 객체를 하나 만든 거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기본 무게 살상 능력은 파이어다. 뭐겠어요? 웨폰을 그냥 객체를 선언한 거니까 이게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나오는 거고, 웨폰하고 뉴 캐논 하면 어떻게 돼요? 캐논이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파이어를 재정의를 하겠죠. 오버라이딩을 하겠죠. 그래서 요 12 웨폰.fire 하면은 요 12 리턴이 되겠죠. 12 이렇게 메소드 오버라이딩 예제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 오버로딩이랑 오버라이딩의 차이점은 명백한 건 좀 아시겠죠. 여기 목적을 보면 오버로딩은 이름이 같은 여러 개의 메소드를 중복 작성해서 사용의 편리성 향상이 목적이고, 오버라이딩은 슈퍼 클래스에서 구현된 메소드를 무시하고 서브 클래스에서 새로운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그러니까 둘 다 다양성을 실현하는 거지만 목적이 좀 달라요. 오버라이딩은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는 거고, 오버로딩은 슈퍼 클래스 또는 동일 클래스 내에서 메소드를 중복 작성해서 좀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두 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조건은 매개 변수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고, 오버라이딩은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돼요. 성립되려면. 이 두 개의 차이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버라이딩 끝이고요. 다음으로 추상 메소드,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인데요. 이 추상 클래스가 뭐냐면, 여기 추상 메소드랑 추상 클래스가 나오는데, 추상 클래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가 뭐냐면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이 앱스트랙트는 클래스로 구현을 하면은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그 서브 클래스들은 이 추상 클래스에서 설계한 그런 그 과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추상 클래스에서는 이 추상 메소드를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보시면 이 추상 메소드 보시면 public abstract string, 그다음에 getName 이렇게만 써 있어요. void setName. 그다음에 이 안에 내용들이 구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앱스트랙트로 선언한 상태이고 구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들을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들은 여기 이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요 클래스들을 필수적으로 클래스래네 메소드들을 필수적으로 오버라이딩해서 이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구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추상 클래스의 목적은 나 자신을 상속받은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메소드들을 이 동작 그 방식을 설계를 해놨으니 이 동작에 대한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될지를 너네들이 알아서 구현을 해라. 대신에 내가 설계한 그 설계도는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계도만 제공을 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동작되는 그런 방법들은 너네들이 알아서 동작을 시켜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랑 추상 클래스가 있는 거고,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가진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앞에 반드시 앱스트랙트라고 선언을 해야 되고요. 추상 메소드가 하나도 없지만 그 앱스트랙트로 선언된 클래스가 있어요. 두 가지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요거들을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추상 앱스트랙트라고 선언을 하고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 추상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가 하나도 없는 추상 메소드가 하나도 없는 추상 클래스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추상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가 있는 추상 클래스가 보통 일반적인 거고요. 그런 추상 메소드가 없는 추상 클래스는 그 보통 이제 어떤 메소드를 그냥 추상적으로 설계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1번 케이스를 많이 씁니다. 1번 케이스를 많이 쓰고, 이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추상 클래스 독단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추상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서 써야지만 쓸 수가 있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 독단적으로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 추상 클 그래서 뭐 추상 클래스의 상속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상속이에요. 그냥 이렇게 추상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좀 쉐이프를 하나 만들고 추상 메소드도 이렇게 지금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상속만 하고 추상 메소드를 구현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서브에서. 그러면 얘도 똑같이 서버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여야만 합니다. 앱스트랙트로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서브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클래스로 구현을 하고 싶다. 이 쉐이프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그 서브 클래스에서 이 추상 클래스에서 그 정의한 요 추상 메소드를 꼭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오버라이딩에서 꼭 구현을 하셔야지만 서버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아니게 되고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앱스트랙트 클래스 쉐이프하고 지금 앱스트랙트를 해가지고 드로우라는 그 메소드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이 모양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 근데 이 모양이라는 클래스에 이 드로우 그려라 라는 그 추상 메소드로 정의를 해놨는데, 나를 상속받는 모든 너네 이 쉐이프를 상속받는 모든 그 클래스들은 이 드로우라는 이 메소드를 꼭 구현을 해야 된다. 필수로 구현을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쉐이프라는 객체를 사용하려면 이 드로우 메소드를 필수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클래스 라인, 뭐 클래스 렉트, 클래스 서클이 있죠. 그래서 이 라인, 렉트, 서클이 있는데 얘네에 대한 이 드로우 메소드를 꼭 정의해서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 쉐이프라는 클래스로 뭐 뉴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뉴 렉트 했을 때
쉐이프하고 이걸 그냥 s로 합시다. 했을 때 s.draw라는 메소드로 각각의 서브 클래스의 그 내용들을 구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서브 클래스 라인, 그 다음에 렉트, 서클마다 이 쉐이프를 하나씩 어, 받아 쓰고 있죠. 그래서 들어오 보시면은 라인, 그 다음에 렉트, 그 다음에 서클을 출력하는 그 함수를 재정의를 해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해야지만 이 서브 클래스들은 이 슈퍼 클래스가 그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들은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요게 활용 예고요. 네, 추상 클래스 용도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데 말 그대로 설계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랑 구현을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 클래스에서는 어떤 그 여러분들이 작성할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의 그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서브 클래스마다 다른 구현이 필요한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해서 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건데 너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그 기능들을 구현을 이런 이름으로 해라 라고 이제 그 개념을 정리를 해주는 거고, 그 각 서버 클래스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구현을 하는 거죠. 추상 메소드를 제공받아서 그 메소드에 대한 행위, 그러니까 행동을 구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서브 클래스마다 그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그 설계도는 하나지만 그 설계도 하나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좀 그 행동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뭐 객층적 상속 관계를 갖는 클래스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추상 클래스는 약간 그 내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형태로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고 이렇게 만들도록 누구한테 지시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추상 클래스는 구현하는 간단해요. 그 클래스 앞에 abstract라는 걸 하나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상 메소드들은 이렇게 메소드 앞에 abstract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서버 클래스한테 어떤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그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abstract 메소드로 이렇게 세 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설계만 할 뿐 구현되진 않는 그런 메소드들이에요. 이거는 서버 클래스에서 각각 애드랑 서브트랙트, 에버리지를 각각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 클래스 자체는 지금 칼큘레이터죠. 칼큘레이터는 클래스고 계산기 클래스예요. 계산기 클래스인데 계산기 클래스에서는 이 애드랑 더하기랑 뺄셈이랑 에버리지 기능은 꼭 구현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애드랑 서브 백이랑 에버리지 평균을 꼭 구현을 하되 그 구현 방식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칼큘레이터라는 그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사용하면 이 세 개는 꼭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서브 클래스들한테. 그럼 서브 클래스들은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각각의 메소드들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야 정답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 아까 그 칼큘레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받아서 아까 애드랑 서브랑 그다음 에버리지 세 개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 오버라이드를 해서 애드랑 서브트랙트랑 에버리지 세 개를 각각 기능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애드는 a 플러스 b, 빼기는 a 마이너스 b, 평균은 각 값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어떤 그 매개 변수를 배열로 받아서 그 배열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으면 이 굿칼이라는 그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클래스에 대한 이 C라는 객체를 생성했을 때 add, subtract, average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abstract는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인터페이스는 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110V짜리 콘텐츠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에 코드를 꽂으려고 하죠. 꽂으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 콘센트가 110V니까 요 모양이죠.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도 요 모양의 콘센트에 맞춰서 요 모양의 그 규격에 맞춰서 코드를 만들면 110V 콘센트에 들어가요. 근데 요 규격에 맞지 않으면 만약에 250V는 이거 동그라미 두 개죠. 동그라미 두 개의 콘센트를 만들면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면 이 110V 콘센트에 들어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규격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양에 대한 규격, 이 110V는 이 110V 이 일자 규격에 맞으면은 무조건 110V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규격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이런 규격을 만들어주는 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여기 올리네. 죄송합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인터페이스가 있는 반면에 자바에서도 이제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자바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역할로는 어떤 개발자 사이에 어떤 코드 규약을 정해줘요. 코드에 대한 규약을 정해주고요. 이거 규약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클래스 구현체에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 있죠. 공통적인 부분을 추상화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추상 클래스랑 비슷하긴 한데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밖에 상속이 안 되잖아요. 하나밖에 상속이 안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쓰면 여러 가지 규약들을 동시에 규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하나밖에 상속받지 못하게 그 부모 클래스를 하나밖에 상속받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뒀지만 이런 제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란 기능을 사용을 해요. 이 기능을 쓰면은 어떤 각각의 그러니까 하나의 그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 클래스 구성 요소나 아니면 그 그 클래스 간의 프로토콜에 대한 여러 규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바 인터페이스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데 클래스가 구현해야 할 메소드들이 선언되는 추상형이에요. 추상형. 어떤 클래스가 아까 우리 애브스트랙트 클래스 배웠죠. 애브스트랙트 클래스가 어떤 그 하위 서브 클래스들이 구현해야 할 내용들을 이제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추상 설계를 하는 건데 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애브스트랙트 클래스는 하나의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어떤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하나의 클래스 그 서브 클래스는 요 하나의 클래스밖에 상속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앱스트랙트에서 정한 그 규약만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그 서브 클래스가 여러 가지 규약을 따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규약, 그러니까 요 앱스트랙트 클래스 규약 하나를 따르고 또 다른 2라는 규약과 3이라는 규약, 그러니까 설계 규약을 따라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라는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규약들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추상형을 추가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워드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요 기본 그 설계도라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계산기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계산기라는 모델에 부가적으로 뭐 알람 기능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기능 추가적인 기능 있죠.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추가를 해서 규약을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서브 클래스는 계산기 기능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람 기능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또 추가적인 기능도 또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터페이싱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뭐 변화는 7까지는 이제 추상 메소드, 상수랑 추상 메소드 이 정도만 구성이 되었었는데 자발 8부터 디폴트 메소드, 프라이빗 메소드, 그 다음에 스타팅 메소드도 포함시켜요. 그 다음에 그 필드, 이 인터페이스도 그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필드 멤버 변수가 선언이 가능한데 인터페이스는 멤버 변수는 선언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인터페이스는 순전히 그 기능, 메소드만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앱스트랙트랑 좀 다른 점이고요.
사례를 보면 폰 인터페이스라는 그 인터페이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수, 타임아웃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샌드 콜, 리시브 콜, 프린트 로고까지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로 이렇게 선언하고 두 개는 앱스트랙트를 했죠. 디폴트 메소드는 기본 메소드죠. 이거는 그 디폴트 메소드로 선언했으니까 구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바 8부터 추가된 거고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상수나 앱스트랙트 메소드밖에 선언이 안 됐거든요. 근데 디폴트 메소드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들을 보면 상수는 퍼블릭만 허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을 삭제해도 그냥 상수로 인정이 됩니다. 상수로 인정이 되고 추상 메소드도 어차피 메소드도 추상 메소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퍼블릭 앱스트랙트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디폴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된 부분을 디폴트 메소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자동 상속이 돼요. 구현하는 클래스에 자동 상속이 되고 그 퍼블릭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디폴트를 쓰는 경우는 저도 한 번도 써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내에 메소드 코드가 작성돼야 되고 중요한 점이 그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다른 메소드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만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호출을 절대 못해요. 프라이빗 메소드는 그런 특징이 있고, 스태틱은 퍼블릭, 프라이빗 모두 지정 가능하고 생략하면 퍼블릭이에요 무조건.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으로 접근 지정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인터페이스 객체는 생성이 불가능해요. 인터페이스만 객체 생성이 불가능하고 그 레퍼런스 변수만 선언이 가능하거든요. 레퍼런스 변수만. 그래서 나중에 이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된 클래스의 객체들만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으로 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랑 똑같아요. 모든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터페이스 상속 가능하고요. 다중 상속도 가능해요. 인터페이스들끼리 상속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여기 중요해야 될 건 요거랑 요거 정도만 알고 좀 중요시할 것 같고 인터페이스 구현은 이거는 상속이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뒤에 뭐가 붙냐면 이 implement라는 그 키워드가 붙어요. 이렇게 implement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전체 코드를 보시면 인터페이스로 폰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선언을 했죠. 이렇게 send call, receive call, 그 다음에 요 디폴트로 print 로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로 타임아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폰이라는 클래스가 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어떻게 돼요? 인터페이스에서 선언한 모든 메소드들을 다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send call, 전화하는 기능, 그 다음에 전화 받는 기능, 그 다음에 이 플래시라는 게 있는데 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하나 추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는 그냥 이게 삼성폰용 메소드죠. 삼성폰용 메소드고 그래서 보시면 삼성폰하고 폰 객체를 하나 선언했죠. 삼성폰 클래스 객체 선언하고 로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샌드 콜, 리시브 콜, 플래시까지 이렇게 출력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랑 거의 비슷한데 다중 상속이 가능하고 좀 추가적인 기능을 설계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쓰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끼리도 상속이 가능해요. 익스텐즈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끼리 또 상속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인터페이스 목적이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어떤 스펙을 주어서 클래스들이 그 기능을 서로 다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클래스의 규격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어떤 설계도를 줬다고 하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또 다른 규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규격을 주거나 추가 기능을 제공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능에 대한 추가 기능을 추가 기능에 대한 규격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그림을 보고 예를 좀 들자면 어떤 삼성폰이랑 LG폰, 아이폰이 있어요. 아이폰이 있는데 각각의 이 세 개의 폰에 대한 요 샌드콜이라는 전화기라는 인터페이스를 규격을 가지고 이 샌드콜을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는 다르지만 이 샌드콜이라는 규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앱을 만들었을 때 삼성폰에서 만들든 LG폰에서 만들든 아이폰에서 만들든 이 샌드콜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 전화하기라는 기능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중 인터페이스 구현을 보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랑 AI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는 요 네 개의 기능이 들어가고요. 샌드 콜, 리시브 콜, 샌드 메시지, 리시브 메시지 네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I 인터페이스에서는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음성 합성 요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추가적인 메소드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메소드들을 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다 구현을 해주면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한 예제는 여기서 끝이네요. 네, 끝이고 다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그 기능에 맞도록 메소드들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다른 소프트웨어나 다른 클래스에서 이 폰 기능을 사용할 때 이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게만 콜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이 콜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 메소드들이 동작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그 스마트폰 클래스를 보시면 지금 PDA를 상속받았죠. PDA 상속받고 임플리멘트 한 다음에 모바일 폰 인터페이스랑 MP3 인터페이스 이 두 개를 인터페이스로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총 세 개를 상속받은 거고,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또 얘를 또 상속받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바일 폰 기능이랑 MP3 기능 그리고 PDA 기능을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PDA에서 확장한 클래스인데 거기에 모바일 폰이랑 MP3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거 하나 만든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능들을 다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모바일들 다 구현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쓰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스마트폰 만들어서 로고, 샌드, 플레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는 거고요. 그냥 상속 받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중 상속도 동시에 하는 것 동시에 상속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뭐 의사점 말고 차이점만 좀 보시면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서브 클래스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구현을 한 다음에 서브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을 다 만든 다음에 서브 클래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설계도에 어떤 기능을 다 구현을 해주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개 이 정도만 더 구현해서 쓰면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계도랑 그 구현 방법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개된 표준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공개된 표준화 문서라고 했는데 나는 이러한 규격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이런 규격에 맞게 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내가 만든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격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만든 변수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된 변수나 메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표준화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다 공개된 상태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는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때
나는 내가 설계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기능을 더 덧붙여서 만들게 해주고 싶다.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추상 클래스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남들도 쓸 수 있게 좀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 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남들한테 제공해주면은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이 만든 그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단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걸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들도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좀 다 경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분들 많이 해야 늘고 많이 공부해야 늘잖아요. 이 자바도 똑같아요. 많이 해보고 많이 써보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도록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장 마지막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